가장 먼저 하는 거는 보호자님께 이것저것 캐묻는 거예요. 그걸 왜 먹었냐 좀 서운할 때도 있어요. 없애버릴 기세로 특히나 시바견. 아직 아무것도 안 했지. 그 안은 전쟁터다. 5년째 복잡하다. 제발.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네 수의사 삼촌입니다. 오랜만에 또 일주일 쉬었다가 제가 돌아왔는데 그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원이 끝나고 새로운 직장을 또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제 거기랑 가까워서 또 이사를 하려는 일이 또 있다 보니까 또 스케줄 잡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쉴 때 영상을 찍었는데 이번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이사를 하는데 냉방병까지 걸려가지고 거의 죽다가 지금 살아났습니다. 목소리도 지금 조금 별로, 난 영상 찍을 때마다 항상 이 목소리가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이사를 잘 마치고 지금 보시면 또 새로운 공간에 와 있거든요. 여기는 제가 드디어 방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대학원 근처에서 잠만 자려고 원룸에서 살았었는데 지금 이렇게 방이 있는 곳으로 와가지고 유튜브를 찍는 공간을 여기 이렇게 좀 해놨어요. 앞으로는 이런 배경으로 인사를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해볼 거는 동물병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동물병원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부분들도 많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인턴을 큰 2차 병원에서 시작을 하고 대학병원에 가서 또 대학원 생활을 하고 지금은 또 다른 병원에 와 있는데 병원마다 사실 특징이 너무 다 다양합니다. 병원을 이렇게 옮겨가지고 일을 할 때는 항상 거기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병원마다 가지고 있는 장비나 아니면은 그 병원에 내원하는 보호자님의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그 내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병원은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르구나. 저번 병원에서는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는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수의사조차 적응해야 되는 게 많은데 이 보호자님들이 여러 병원에 다니시다 보면은 왜 이렇게 병원마다 다를까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동물병원마다 차이가 생기는 부분에 대한 이유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동물병원이라고 지도에 쳐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병원들이 검색이 될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름이 제각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디는 무슨 동물병원 이렇게 끝나는가 하면 어느 병원은 무슨 동물 메디컬 센터 이렇게 끝나기도 하고 아니면 동물 의료센터, 그러니까 메디컬 센터랑 의료센터랑 거의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이렇게 이름이 조금씩 다른 그런 경향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반려동물을 데리고 실제로 가보면 아시겠지만 이름에 따라서 사실 규모나 근무하는 직원의 수나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이름의 동물병원이 있지만 무슨 메디컬 센터, 무슨 의료센터 이렇게 이름 뒤에 다른 명칭이 붙은 곳은 보통 24시간 진료를 하거나 석사, 박사급의 그런 전문 인력들이 분포된 그런 병원들이 많고요. 그래서 좀 더 세분화된 전문 진료를 보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사실 법적으로 제도화된 건 또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이상 규모를 갖춘 혹은 전문 인력을 갖춘 병원은 이런 이름을 쓴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놓은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 하더라도 막상 가보면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닌 병원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의 명명법은 구체적으로 따르는 어떤 제도나 그런 기준이 있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병원의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거기 근무하는 인력이 더 많을수록 좀 더 상위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병원일수록 이런 다른 명칭의 이름을 쓰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런 다른 이름들이 좀 헷갈린다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중대한 수술이 필요한 경우 내가 이런 메디컬 센터를 붙은 이름의 병원을 가면 어느 정도 진료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게 법적으로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에 대해서 규제된 건 아니기 때문에 꼭 이런 이름을 가진 병원이라고 해서 상급 진료가 가능한 그런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 또 아닙니다. 어떻게든 이 부분은 앞으로 보완이 될 예정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동물병원마다 이름도 다르듯이 각자 가지고 있는 특성도 되게 다르거든요. 어떤 병원은 MRI를 갖추고 있는 병원도 있는가 하면 엑스레이 초음파 정도의 영상 장비만 가지고 있는 병원도 있고요. 이렇게
병원마다 가지고 있는 그 장비라든지 24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갖춘 병원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또 달라지기도 하고, 수의사가 어느 병원에 갈지도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하는 편입니다. 나는 이 정도까지의 이제 진료를 보고 그 이상의 상급 진료는 다른 병원으로 의뢰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여기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가진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경우 2차 병원으로 의뢰를 보낸다고 보통 합니다. 그 2차 병원은 의뢰를 받아서 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레퍼 병원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지역 병원에서 좀 더 큰 규모의 병원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갑자기 검색을 해서 찾아가려고 하면요, 되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추천은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이라면 24시간 진료가 가능한 병원, 혹은 좀 더 상위 진료를 볼 수 있는 그런 큰 규모의 병원이 우리 집 근처에 어디 있는지 미리 알고 계셨을 때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저는 그런 걸 꼭 알아두시는 걸 추천드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자주 들락날락 하면서 심장사상충 예방도 해주고 보강조증도 하고 가벼운 피부 진료도 보고 이렇게 자주 찾는 병원이 있을 텐데요. 그런 병원에서 라포를 잘 쌓아가지고 이 환자에 대해서 잘 아는 수의사가 있다는 게 정말 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패밀리 닥터의 개념으로 보는데, 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가벼운 경증의 진료가 필요할 때도 있을 거고, 아주 고난이도의 치료를 필요하는, 수술이 필요하는 뭐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을 텐데, 이럴 때 내가 다른 병원에 갔을 때 이 환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수의사가 있다면은 훨씬 더 이 다음 병원에서 진료를 볼 때 수월함이 큽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떤 질환을 앓고 있었고 어떤 약을 먹었을 때 부작용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을 보호자님들이 다 기억하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의사가 정리된 환자에 대한 상태를 수의사에게 전달을 하게 됐을 때 더 효율이 뛰어나고 훨씬 더 원활한 협조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마음에 드시는 병원이 있다고 하면은 한 병원에서 이 아이의 상태를 꾸준하게 체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쌓아 나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병원을 찾기까지가 또 힘들 수도 있긴 한데요. 동물병원마다 특성이 다양해서 그런 것 같아요. 다양한 진단검사가 가능한 병원일수록, 인원이 많을수록 진료를 보는 서비스의 질은 확실히 더 이제 나을 거거든요. 근데 그만큼 비용도 비싸기 마련입니다. 다양한 점들을 고려해서 본인에게 맞는 병원을 꾸준히 다닐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의뢰를 받아서 진료를 보는 그런 큰 병원 혹은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이전에 했다 보니까 지역병원 원장님과 이야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진료를 보시면서 가지고 있던 그런 아이에 대한 생각, 이런 부분들도 내가 치료 과정을 추천드리고 권유드리는 과정에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보호자님은 이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치료라도 일단 시도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아이의 삶의 질을 가장 우선시 여기는 그런 보호자님도 있을 거예요. 어느 게 맞다 이렇게 정답으로 정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런 그 평소에 보호자님을 알고 쌓았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도 얼추 전달받게 되면 이 아이를 어떻게 치료를 해 나갈지 조금 더 쉽게 방향을 잡을 수 있는 편입니다. 수의사의 사이에서도 소통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동물병원의 스타일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밖에 없고 왜 이렇게 다르냐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병원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사업장 중에 하나거든요. 그 병원의 위치나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 병원을 운영하는 데 역할을 미칠 거고요. 아무리 수의사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그리고 보호자님과 상담을 자세히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보호자님이 느끼기에 너무 오래 걸리거나 진료 보는데 다른 불편함을 느낀다고 하면 또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니게 되는 이제 병원도 이전 병원이랑 또 다릅니다. 규모가 이전에 있던 병원들보다 조그만 병원이기도 하고, 그만큼 제가 스스로 이제 나서서 해야 될 일들이 많기는 한데, 그런 거에 대한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어느 병원이 최고의 병원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이런 것 때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물병원에 오시면 또 진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을 건데, 내가 만약에 강아지를 키우는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구토를 하더니 약간 힘이 없는 것 같아서 병원에 내원했다고 치면은 전반적인 과정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일단 병원에 와서 접수를 하게 되면 담당 주치의가 배정이 될 거고, 그 주치의가 가장 먼저 하는 거는 보호자님께 이것저것 캐묻는 거예요.
이것저것 뭐 주셨는지 언제 주셨는지 상한 건 아닌지 배를 아파하는지 토는 어떻게 하는지 토를 한다면 뭐 혈토인지 음식물인지 위액인지 거품인지 이런 수사관처럼 캐물을 거거든요. 아니, 캐묻는다기보다는 꼼꼼하게 물어볼 거예요. 근데 보호자님들이 처음 진료를 보신 분들은 되게 당황하세요. 이걸 왜 물어보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게 그만큼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저희가 이 상태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좀 유추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좀 귀찮더라도 좀 잘 대답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평소 사료는 어떤 걸 먹는지, 최근에 주신 간식 같은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떠올리려고 노력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구토라는 증상은 되게 비특이적인 증상이거든요. 물론 연령이나 아니면은 경과나 이런 거에 따라서 가능성이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신장이 안 좋아도 그럴 수 있고 간이 안 좋아도 그럴 수 있고 뭐 위장관계는 당연히 문제가 있어도 구토를 할 수 있겠죠. 단순히 아파서 구토를 할 수도 있어요. 통증 때문에. 혹은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니면은 뇌에 문제가 있어도 구토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사실 구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가능성을 이렇게 유추해서 보젠키 검사를 권해드리려면 문진이 되게 중요하고 신체 검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왜 이렇게 나한테 따지고 들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거 다 이유가 있다.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수록 저희가 단서를 많이 얻는다고 생각해 주시고 이제 들어가서 신체 검사를 하게 됩니다. 배도 한번 이렇게 주물딱거려보고 눈도 이렇게 까보고 입도 까보고 귀도 까보고 이렇게 피부도 이렇게 들어서 보고 이렇게 아이를 샅샅이 훑어보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 과정도 생각보다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겉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요. 피부도 이렇게 잡았다 당겨다 봤다가 하고 청진도 하면서 심장 음도 한번 들어보고 어떤 검사를 하기 전에 신체 검사가 또 되게 중요한 단서를 많이 남기기도 합니다. 앞으로 처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도 단서를 주기도 하고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그런 단서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자님께 그런 부분들 다 확인한 다음에 보통 어떤 검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추천을 드리는데요. 물론 전체적인 검사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가장 가능성 높은 것부터 여쭤보겠죠. 췌장염이 의심된다고 하면 췌장염 검사를 또 추천드릴 수도 있겠고 구토를 너무 많이 해서 지금 기록이 없으면 전해질의 불균형이 있을 수도 있으니 전해질 검사를 추천드릴 수도 있겠고 평소에 이물을 잘 주워 먹거나 뭔가 먹고 나서 탈이 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면은 방사선 검사도 추천드릴 수 있겠어요. 이렇게 머릿속에 해야 될 검사들이 촥촥 지나가긴 하는데 이런 검사 없이는 확진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게 사람이랑 비교하니까 자꾸 이렇게 되는데요. 사람은 사실 배가 아파서 가면은 어저께 해산물을 좀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배가 아프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렇게 수양성 설사를 한다. 이렇게 증상에 대해서 다 말을 해주잖아. 언제부터 아팠는지 어떤 식으로 아픈지 배가 쥐어짜는 느낌인지 아니면 울렁거리는 느낌인지 다 설명을 해주니까 사실 사람 의사들은 그런 점에서 되게 수월하게 진료를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죠. 근데 저희는 잘못된 걸 만약에 먹었어. 닭뼈를 이따만한 걸 내가 먹었는데 내가 그렇게 닭뼈를 먹었으면 병원에 가서 나는 말을 하잖아. 선생님 어저께 제가 닭뼈를 이따만한 걸 제가 먹었어요. 그 뒤로 배가 아파요. 그럼 당연히 그걸 왜 먹었냐 이렇게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월하게 어떤 많은 검사가 필요 없어라도 진단이 날 텐데 강아지가 닭뼈를 먹은 거를 우리는 눈으로 직접 보지 않은 한 보기가 또 힘들기도 하죠. 그렇게 통째로 긴 뼈를 먹고 나서 배가 불편해서 구토를 하는 경우에 엑스레이를 통한 검사 없이는 이거 닭뼈를 먹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식이 원인에 의해서 탈이 난 건지 상한 음식을 먹었는지 이런 걸 알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저희가 가장 기본적인 검사를 할 때 혈액검사와 방사선 검사를 보통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대략적으로 이물에 대한 부분은 배제가 또 될 것이고 아니면은 심한 장염, 췌장염 이런 것들이 또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평가를 해보는 게 필요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보호자님 느끼기엔 또 이게 혈액 검사까지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아이의 지금 현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는 방법은 그런 검사를 통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단순히 눈으로 보고 만져봐서 알 수 있는 거는 없다고 봐요. 그건 무당이라고 봅니다. 수의학이라는 게 사람의 개념과는 좀 많이 다르다. 말을 할 수 없는 동물이고 객관적인 혈액검사나 방사선 검사, 영상검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그게 수의학의
어떻게 보면 묘미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환자한테 권유하는 게 아니고 보호자님께 권유를 드려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내가 이걸 잘 설명을 드려야 보호자님도 이 검사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지하시고 동의를 하시는데, 내가 이거를 잘 설명하지 못하면 당연히 검사를 하기 힘든 경우도 많고 애매한 찝찝한 마음만 가지고 대증처치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수의학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환자를 잘 봐야지만 되는 게 아니고 보호자님과 소통도 잘 할 수 있어야 아이를 건강하게 치료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뭐 검사를 권유하는 마음은 대부분 다 환자를 위한 마음일 거예요. 사실 뭐 매출을 위해서 이런 검사들을 다 추천하는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좀 공부를 하고 오랜 시간 해온 바로는 좀 더 정확한 진단이 결국은 많은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꼭 병원의 매출만을 위해서 저희가 검사를 추천드리는 경우보다는 진짜 이 아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검사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검사가 조금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대증처치만 진행을 먼저 해보고 싶으신 경우 그렇게 말씀을 드리되, 이 부작용이나 앞으로 이어질 그 안 좋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편입니다. 어떤 증상이 생기면 꼭 다시 한번 병원에 오셔서 그때는 검사를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이게 그래서 되게 감정 소모가 심한 직업이기도 해요. 강아지만 보고 내가 원하는 검사를 이렇게 추천드리고 진행했을 때 얻는 그런 진단에 대한 쾌감도 있지만, 그게 또 진행되지 않았을 때 그 찝찝함과 그 뭔가 좀 불안한 마음 같은 것들도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수의사가 그렇게 또 힘든 직업이다. 동물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이 되게 다이나믹한데요. 강아지는 우리가 본인의 병을 치료해준다는 생각으로 병원에 오진 않잖아요. 항상 오면은 혈액검사다, 방사선 검사다, 이렇게 아이를 잡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눕혔다가 뭐 이렇게 세웠다가 좀 귀찮게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서운할 때도 있어요. 너 낫게 해주려고 하는 거야. 막 거의 뭐 이렇게 물어가지고 없애버릴 기세로 저를 잘라드는 친구도 있고 막 하거든요. 조그만데. 그런 친구들 보면 항상 알았어 한 10초만 참아, 10초만 이렇게 하고, 또 겁이 많은 친구들이 가끔 올 때가 있거든요. 특히나 시바견, 그레이하운드 친구들도 되게 엄살이 심한 것 같긴 해요. 그런 친구들이 오면은 일단 병원이 시끌시끌해집니다. 불안해서 낑낑거리는 소리부터 해서 이 대기실부터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바이브가 느껴지는데, 가끔 억울할 때도 있어요. 아이를 이제 검사를 해보겠다 하고 데리고 들어가면은 들어가는 순간부터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막 그렇게 서럽게 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도 잠깐 눈치 보입니다. 밖에 보호자님 계실 텐데 나는 아무것도 아직 안 했는데도 이렇게 울면 어떡하니, 엄마 걱정하시겠다. 이렇게 하면서 걱정이 크신 보호자님들은 일부러 아직 아무것도 안 했지, 아니면은 이렇게 주사를 체열을 해야 된다 했을 때도 아직 주사기 찌르지도 않았어, 이렇게 하고 크게 오버액션하고 막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억울할 때도 많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게 또 동물병원이 로비는 되게 한산하고 조용하거든요. 클래식 음악 나오면서 이렇게 좀 잔잔하게 교양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안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시장바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 병원이든 그럴 수 있는데요. 입원 환자가 있어서 면회를 가본 보호자님은 아시겠지만 그 안쪽은 정말 치열한 현장입니다. 저기 3번장 누구 오줌 쌌으니까 빨리 치워주세요. 누구 약 나왔으니까 약 치워주세요. 제발! 난장판도 아닙니다. 혈액검사 언제 나오나요? 혈액검사 빨리 돌려주세요. 이렇게 또 재촉하기도 하고 분주한 일상의 연속입니다. 밖은 되게 평화로우지만 그 안은 전쟁터다. 여기 보정 한 분만 도와주세요. 또 보정이 왜 필요하냐면 강아지들은 가만히 안 있잖아요. 저희야 이렇게 혈액검사 하러 가면은 팔 내미세요, 주먹 꽉 쥐세요, 주먹 힘 푸세요, 여기 꽉 누르세요 하면은 알아서 다 하잖아. 거기다 대고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 강아지는 그렇지 않죠. 참지 않죠. 강아지들은 일단은 이렇게 다리를 좀 잡아줘야 되고요.
잡아줬을 때 그 반대편에 있는 분이 이렇게 그 처치를 하는데 그 과정이 일손이 또 많이 필요합니다. 사람에 달리. 엑스레이도 마찬가지예요. 엑스레이도 저희는 들어와서 턱 개고 서세요. 숨 들이쉬세요. 하면 이제 찍고 나가세요. 하면 나가잖아. 강아지는 그렇게 안 하죠. 강아지들도 다리를 앞뒤로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겹치면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다리를 이렇게 딱 당겨줘야지 스스로 만세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않으니까 저희는 또 인력이 그 엑스레이 찍을 때도 많이 필요합니다. 최소 2명이 필요하고요. 너무 이거를 힘들어하는 친구는 또 3명까지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한 가지 검사를 할 때 일손이 이렇게 많이 가다 보니까 인력이 또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사람 병원에 비해서 그만큼 아주 복잡복잡하다. 고양이 같은 경우는 이제 난리가 나는 거지. 호랑이 고양이가 오면은 모두가 긴장을 합니다. 이제 문진할 때 평화롭게 여쭤보죠. 보호자님 혹시 애기가 조금 싸나운 편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애가 많이 싸납다. 무조건 장갑 끼고 하셔라.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때 네 이렇게 와가지고 들어가서는 완전 비장한 표정으로 고년차 선생님 한 분만 고년차. 그래서 이제 막 들어온 신입 선생님 오잖아. 안돼 고년차 선생님 아주 비장한 각오로 담요를 이렇게 촥 싸매가지고 촥촥촥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진행을 합니다. 호랑이는 정말 무서워요. 얼마 전에 또 여기 핥혀가지고 상처가 또 나고 하는데 그렇게 항상 긴장 연속이고 뭔가 이렇게 앞에서는 온화하고 내가 평온한 표정을 짓지만 뒤에 들어가면 긴장을 탁 하고 열심히 또 막 홍길동처럼 돌아다닙니다. 임장병리 소견 갔다 오고 뭐 초음파 소견 보러 갔다 오고 혈액검사 보고 오고 현미경 보고 그렇게 정신없이 보내요. 그렇게 해서 진단이 나면 이제 보호자님을 만나죠. 상담을 하고 어떤 질환으로 오시면 되니까 다음 검사는 이런 검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뭐 이런 진단이 났으니까 앞으로 이런 처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 시간도 필요하고 이렇게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내가 공들여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큽니다. 사람과 다른 점이기도 하죠. 저도 이 환자를 꼭 낫게 하고 싶고 치료해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편이에요. 보호자님을 이해시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치료가 시작이 되니까요. 이런 점들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피곤하고 힘들기도 한데 또 그렇게 했을 때 보호자님께서 감사하다는 인사 한마디 해주시면은 그게 또 그렇게 보람차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전쟁터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병원이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병원이라는 곳이 굉장히 스펙타클한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사람이 많지? 사람 병원이랑 너무 다르네. 이런 것도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이 수약이라는 게 그래서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단순히 이 환자의 입으로부터 나온 정보로만 내가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었다고 하면은 그렇게 큰 보람이 있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아이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이 어려울수록 보람도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수의사의 일들이 굉장히 재밌다. 저는 그렇게 결론은 짓고 싶어요. 이게 수의사는 동물을 치료하다 보면요 드려야 될 말들이 많지만 못 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를 치료하는데도 시간을 쏟는데 부족한데 이런 자세한 그 동물병원의 내막이나 이렇게 운영되는 실정을 설명드릴 그럴 만한 여유가 없죠. 아이를 치료하기에도 급급한 시간인데 그런 것들을 시간이 된다고 하면은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이야기 나눠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수의사도 다 사람이거든요. 인간이고 이렇게 고충이 있는데 모두가 다 겪고 있는 문제고 그렇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수의사가 이래서 진료가 되게 복잡하고 힘들구나 오래 걸릴만 하다 이래서 이런 큰 병원들이 있고 병원마다 좀 더 다른 형태의 운영을 갖추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가 생길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이나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사실 할 이야기가 더 많긴 한데요. 너무 또 길어지다 보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이거 1박 2일로 날 새서 이야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데 기회가 된다면은 실제 동물병원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도 직접 보여드리고 싶기도 해요. 전쟁 영상이 아니고 동물병원 영상이라는 거를 이렇게 못 알아차리실 수도 있으니까 그것들 한번 해보고 싶긴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또 영상을 찾아서 제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주제는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 반려동물을 안 키우고 있긴 하거든요.
저는 아마 못 키울 것 같아요. 당분간은. 누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수의사인데 동물 그래도 한번 키워봐야지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수의사기 때문에 동물을 키워야 된다는 생각은 너무 제 이기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뭐 소아과 의사들도 그렇잖아요. 아이가 없으신 분들도 소아과 진료를 잘 보시는 분들이 있듯이, 물론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이 훨씬 더 많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강아지를 키워야 된다는 생각은 너무 제 개인적인 이기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저는 일도 너무 바쁘고 야근을 해야 될 때도 많고 제대로 산책도 시켜주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현재 지금 제 처한 상황이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강아지를 못 키우겠다는 생각이 큽니다. 그런데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쯤 필요할 것 같았어요. 단순히 그냥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가 아니고요. 지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세상엔 여러 종류의 반려동물의 삶이 있는 것 같아요. 보호자님에 따라 이 반려동물의 내일이 결정되기도 하는 것 같고요. 그런 다양성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떤 게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하기보단요, 이렇게 반려동물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반려동물을 여기는 분들도 있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차이점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저의 생각들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이라는 게 우리의 가족처럼 자리 잡은 지가 사실 생각보다 별로 되지 않았거든요. 강아지란 존재가 그렇게 여러 세대를 거쳐 저희에게 바뀌는 인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반려동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도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제도 재밌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